그다음에 이제 이게 녹조가 왜 생기느냐. 물 자체가 지금 오염이 심하거든요. 부영양화 되어 있는 물을 가둬두니까 이제 녹조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그 부영양화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쭉 보시면은 한강낙동강, 금강영산강의 그 16개 보의 수지를 쭉 보면은 그 부영양화 지수가 있고요. 부영양화 지수 보면 다, 부영양화 되어 있고요. 한강 쪽만 이제 중영양 정도고, 영산강의 축산보 같으면은 부영강을 지나서 과영양 단계까지 가 있습니다. 이런 오염된 물을 가둬두니까 이제 녹조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맨 왼쪽이 빈영양, 그 다음에 뭐 중영양, 부영양 이렇게 되는데, 조류 종류는 이제 이렇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철에 이제 한강 같은 경우 아까 이제 중영양이라고 그랬는데, 여름철만 이렇게 놓고 보면은 한강 팔당으로 이제 부영양화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녹조를 일으키는 남세균 종류는 이제 뭐 여러 가지가 다 있습니다. 뭐 아나비나처럼 그 실처럼 생긴 게 있고요. 오른쪽에 중간에 보시면 마이크로시스티스처럼 동글동글한 게 생긴 것도 있고요. 여러 종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녹조 발생 조건이 이제 우리가 이제 남세균 자체가 광합성을 하는 생물이기 때문에 빛이 있어야 되고 따뜻한 온도가 있어야 되죠. 근데 그건 이제 여름에 강한 햇볕, 올 같은 날, 뜨거운 뭐 온도 이런 것들을 사람이 조절할 수 없는 거거든요. 유해물질 같은 경우도 이제 여름철에 비에 녹아서 이제 빗물에 씻겨서 같이 강에 들어오는데 그걸 100% 막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체류 시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뭐 볼을 쌓든지 댐을 쌓든지 이런 것만 안 하면은 뭐 좀 해결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 체류 시간이 얼마나 중요하냐. 실제로 국내에서 나오는 논문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뭐 서울시립대 국립환경과학원에서 내놓은 논문에서도 녹조와 체류 시간 이게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고요. 이것도 뭐 지난달에 발표된 논문입니다. 그 서울대하고 여러 군데에서 발표했는데 영산강 성촌보 같은 경우에는 온도보다도 체류 시간이 더 중요하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양물질, 뭐 온도, 체류 시간 이런 것들이 다 녹조에 영향을 주지만은 온도보다 체류 시간, 영양물질보다 체류 시간이 더 중요하다. 이런 내용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 이제 지난달에 이제 발표된 겁니다. 그 다음에 중국에서 보면 이제 이 시험치를 실에서 했더니 물을 돌려가지고 했더니 유속이 느려지니까 다른 조류들보다 남세균이 이제 우선종이 되더라 이런 얘기고요. 그리고 환경부도 이제 녹조는 체류 시간 탓이다. 보고서, 논문 이런 게 보면 환경과학원, 뭐 낙동강 수계위원회 이런 데서 보면 이런 논문들을 뭐 수도 없이 발표해놨습니다. 뭐 환경부가 뭐 녹조 원인을 몰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녹조가 발생하면 뭐 이런 상황이 되죠. 그래서 뭐, 그 다음에 이제 이 기후변화가 되면 녹조가 더 심해질 거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온도가 더, 수온이 더 올라가게 되고요. 그 다음 풍속이 이제 낮아지면은, 아까 뭐 체류 시간이나 유속 이런 거하고도 관련이 있지만, 풍속이 낮아지면은 남세균이 더 잘 자라고요. 물이 잔잔해지면 다른 뭐 유조류나 이런 것들을 가라앉는데, 이 남세균 기포를, 세포 내 기포가 공기방울 작은 통선을 갖고 있어가지고, 이걸 가지고 오래 내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력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녹조가 더 잘 생깁니다. 높은 수온에서 더 잘 자라는 거죠. 유조류나 녹조류보다 남세균 같은 경우에는 더 높은 온도에서 잘 자란다. 지금처럼 뭐 수온이 막 30도 가까이 올라가 그러면은, 남세균이 더 잘 자랄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런 뭐, 기후변화로 낙동강 같은 경우는 이제 앞으로 뭐 이런 식이면은, 21세기 말 이렇게 되면은 4월부터 이제 녹조가 심해질 거다. 이런 연구 결과도. 그 다음에 에어로졸 문제는 이제 잘 아시는 거고, 에어로졸 때문에 이제 에어로졸이 어떻게 발생하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제가 이제 논문들이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나 이제 에어로졸이 멀리 가느냐. 5대5 같으면은 뭐 아주 광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5대5 같으면은 이게 먼지가 없는데 이 에어로졸이 올라가가지고 이 구름 씨앗이 돼서 그 구름이 비가 내리는 정도로 이제 하는 거죠. 그 5대5라는 게 우리나라보다 더 넓은 호수들이니까 거기에 호수 한가운데는 먼지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 먼지를 이
남세균 에어로졸이 올라가서 구름씨앗을 만들 정도다. 그러니까 몇 킬로를 막 날아다니는 거죠. 그래서 이건 뭐 쌀에서, 뭐 스리랑카에서도 뭐 오래전에 실험할 정도인데, 우리나라에서는 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왼쪽 보시면은 금강낙도에서 내보낸 거, 하구뚝에서 내보낸 그 남세균 독소가 이제 굴, 조개 이런 데서도 검출되는 거죠. 사실 이게 이제 국내에서 몇 차례 논문이 나왔는데, 외국 외국 논문에는 이렇게 발표를 하는데, 국내는 금강 갯벌에서, 물 조개에서 독소가 검출된다는 걸 아무도 몰랐어요. 그냥 막 구글에 들어가서 막 찾다 보니까 이 논문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담당하신 연구하신 교수님도 이거 왜 발표 안 했냐 그랬더니, 그래서 학회 가서 저희 발표했다는 정말 국민 세금으로 연구를 했으면 그걸 국민들한테 알려줘야 되는데, 안 하고 그냥 넘어간 거예요. 뭐, 또 이제 이게 그 플라스틱하고 만난다든지 카드뮴하고 만나면은 이 상승작용을 일으켜서 더 독소를 많이 주는 거고요. 이게 이제 뭐, 당장 나한테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이제 후세에까지도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저에게서 검출된다든지 뭐 손자한테까지 영향을 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남세균 독소를 이제 정수장에서 걸러오면은 뭐 걸러질 수도 있겠지만 염소 소독제하고 이제 반응을 하는 거죠. 염소 소독제하고 반응하면은 소독 부산물이 생기는데, 그러면 원래 그 독소하고 분자 구조가 조금 바뀌게 되죠. 분자 구조가 바뀌면 검출이 안 되는데, 그렇다고 독소가 없어지느냐 하면은 여전히 독소가 독성이 남는 거죠. 독성이 남고 오히려 독성이 더 강해질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뭐 기존에 이제 독소만 측정을 하는데 그 바뀐 것들까지도 우리가 이제 측정하려면은 뭐 정부에서는 LC 메스메스 그 방법 말고 엘라이자 방법 이런 것들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다 이런 거예요. 약간 변형된 독소 이런 것까지 우리가 검출하려면은 LC 메스메스보다 엘라이자 방법이 더 좋을 수도 있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남세균은 왜 그러면 굳이 이게 해로운 독소를 만드느냐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이제 정확한 건 해석을 못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 이제 이게 동물성 플랑크톤이 남세균을 잡아먹지 못하게 독소를 내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남세균이 지구에 진화과정에서 먼저 출현을 했거든요, 당연히. 그러니까 동물성 플랑크톤이 나타나기 전부터 이제 남세균이 지구에 출현했고 독소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꼭 그 이유는 아니고 여러 가지 일종의 세포 내에 자외선 차단제다. 남세균도 이제 햇빛을 쬐야 되잖아요, 광합성 하려면은. 근데 햇빛에 너무 노출되면 남세균도 위험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종의 이제 뭐 세포 내에 만드는 자외선 차단제다, 이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이제 세포와 세포와의 이제 소통, 뭐 아니면은 덩어리를 만들기 위한 방법, 여러 가지 이제 가설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세계 이제 보면 우리나라는 이제 녹조에 이제 피해를 받는 게 아니고, 물론 이제 미국에서도 보시다시피 그렇고요. 뭐 인도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아프리카 곳곳에서 이제 녹조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수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연안에서도 이제 일어나고 있고요. 이렇게 적어놨지만 세계적으로 3,147만 제곱킬로미터, 그러니까 지구 물 표면의 뭐 8.6%에서 녹조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뭐는 제가 어저께 그저께 읽은 논문입니다. 그래서 대본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아까 쭉 이제 이승준 교수께서 이제 말씀해 주셨지만, 미 오하이오주 같은 데서 이제 피해가 많이 발생했죠. 그래서 이리오에서는 2014년에 이제 이 녹조 피해가 발생해가지고 수돗물에서 이 마이크로 시스템이 검출된 거예요. 그래서 50만 인구가 이제 수돗물 대란이 발생합니다. 오른쪽 사진 보시다시피 막 세수 나르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한 며칠 동안 이제 고생을 했는데, 뭐 물도 못 마실 뿐만 아니고 이제 지역 산업 경제에 이제 큰 영향을 준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녹조 대처하기 위해서 이제 모니터링도 하고 측정도 하고, 그다음에 독성 물질에 대한 기준치도 제시하고, 아까 이제 기준치 아까 6세 미만의 어린이 같으면 0.6 ppb,
0.3 ppb, 국제 이상 같은 이제 1.6 ppb 기준을 정해놨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독소도 측정할 뿐만이 아니라 남세균의 그 독소 생성하는 유전자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이제 분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유전자가 있는지 측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엄청난 이제 연구비를 이제 투여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 보면은 이제 그 호수에 타이후라고 태고라는 큰 호수에 이제 녹조가 이제 발생하니까 모니터링도 하고 인공위성 원격관도 하고요. 그래서 쭉 하고 특히 이제 주목할 만한 게 양쯔강물을 이제 1년에 한 8억 톤, 9억 톤 정도를 이제 이 호수에다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물을 이제 오염을 희석시키는 거고요. 뭐 오염 방지 펜스를 한다든지 뭐 이런 기초산을 뿌린다든지 이런 거 아닙니다. 사실 여기 이제 작년 5월 4월에 국립환경과학원 심포지움에서 이제 외국 사례다 이렇게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미국 플로리다에서도 와서 발표하고 뭐 하는데 참 웃긴 게 뭐냐면요. 이 원래 타이후라든지 뭐 미국 이런 플로리다라든지 원래 호수였어요. 원래 처음부터 호수였어요. 그게 주변에 사람들이 살면서 호수가 오염이 된 건데 우리는 호수가 아니었어요. 잘 흐르는 강이었어요. 잘 흐르는 강을 막아갖고 호수를 만들어서 오염시켜놓고는 외국에서 호수를 관리하는 기술을 배우겠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흘러가게 내버려뒀으면 외국에서 사람 불러서 초청해서 돈 들여서 심포지움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이제 그 기술 배우겠다고 뭐 그걸 돈 들이고 초빙하고 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뭐 외국 같으면 이제 상수원이 아닌 경우 호수 같은 데는 이제 막 살조제를 뿌리고 있어요. 뭐 황산구리 같은 거 뿌려서 이제 가라앉히기도 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황산구리가 이제 물론 당장 이제 효과가 있지만 거기서 이제 세포가 터지면서 나오면서 다른 영향을 줄 수도 있고 바닥에 가라앉아 있다가 또 올라올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좋은 해결책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물리사슬을 이용해서 이제 녹조를 해결하는 방법, 바이오매니퓰레이션 이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 왼쪽 보시면은 물고기들이 이제 동물 플랑크톤을 잡아먹기 때문에 동물 플랑크톤 숫자가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녹조가 이제 자랐는데 그 물고기를 제거를 하면은 동물 플랑크톤이 이제 안 잡혀 먹으니까 동물 플랑크톤 숫자가 늘죠. 이 동물 플랑크톤이 녹조를 식물 플랑크톤을 잡아먹으니까 이제 남세균은 사라지고 이제 규조류 이런 것들이 이제 증가하는데 이게 이제 생물 조절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중국에서 그 실험을 했습니다. 을라이호수 뭐 이런 데서 했는데 실제로 뭐 엄청난 물고기를 잡아냈습니다. 그래서 2,829톤의 이제 물고기를 배에 한 1,000척 정도를 동원해가지고 한 3,000톤 정도 물고기를 잡아냈더니 이제 이런 뭐 효과가 있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국내에서 이제 녹조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뭐 수참을 돌리고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녹조 대여선, 에코로봇 이런 것들을 이제 국내에서도 이제 하고 있는데요. 뭐 40억 원을 들여서 녹조 대여선을 만들었는데 그 배는 그냥 고물로 이제 팔아 채웠고요. 뭐 에코로봇을 이제 만들어서 한다는데 뭐 하루에 이제 뭐 할 수 있는 양은 극히 적어서 그냥 흉내만 내는 수준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낙동강 8개 부에서 에코로봇으로 녹조 제거하려면 한 수천 대 이런 게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 물을 이제 막 어떤 식으로 흘려보내가지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흘려보내서 녹조를 씻어내겠다 하는데 그것도 뭐 시도를 해봤지만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영주댐에서 이제 그 살포를 했습니다. 그 조리 제거제, 응집을 시켜서 황산구리는 아니고 좀 더 환경 친화적인 뭐 조리 제거제라 그러면서 영주댐에다 막 갖다 뿌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뿌렸는데 별로 효과를 못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리 제거제 같은 것도 이제 별로 해결을 못 했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결국은 지금 우리가 보호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는 이제 사대양 사업 때문에 그런 거고요. 사대양 사업 때문에 호수가 되어버렸고, 그래서 이제 뭐 흰수마자, 꾸구리 이런 물고기들은 사라졌고요. 근데 사실은 이제 사대양 보호라는 게
빨대가 이제 바닥까지 닿지가 않는 거죠. 치수구를 준설을 해서 깊이 팠는데 치수구는 개선을 안 해가지고 수문을 열면 저렇게 이제 치수구가 물밖에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물을 쓰지는 못하는 거죠. 그래서 한 70군데 저 치수구를 양수장 치수장 그 치수구를 개선해야 되는데 뭐 예산을 다 깎아버렸습니다. 올해는. 그 전혀 이제 개선을 하지 않고 있죠. 돌은 뭐 홍수 예방에 도움도 안 되고 잘못하면 뭐 뚝이 무너지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요거 보시면 이제 이 배트표 의원이 2014년도에 박근혜 정부 때 보가 말짱 도움이 안 된다라고 2014년 12월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4대강 보에서 드러난 문제점이 제가 2014년 12월에 중앙일보에 기사를 쓴 겁니다. 그때 발표할 때 왼쪽에 배트표위원회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작년에 2023년이죠. 똑같은 배트표위원회 물관리위원장이 된 다음에 이제 보를 다시 지켜야 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똑같은 사람입니다. 우리 이제 요거는 세정보 이야기고요. 결국은 이제 그 전문가들의 책임 이걸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전문가들의 국화가 아세요?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환경부가 보에서 녹조가 왜 생기는지 그걸 모르지가 않습니다. 자, 이거 보십시오. 지난달에 국립환경과학원이 외국 저널에 발표한 논문입니다. 지난달에. 여기 그 인트로덕션 서론의 앞부분을 제가 번역해서 오른쪽에 써놨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에 저 이름 다 있습니다. 낙동강 사장사업으로 인해 인공적으로 호수로 변했기 때문에 남수경리의 녹조가 아주 좀 징그럽게 해줬어요. 이렇게 써놨습니다. 멀쩡하게 이렇게 써놨습니다. 외국의 논문을 제출할 때는 저렇게 멀쩡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르는 게 아니고 국립환경과학원이 뭡니까? 공무원입니다. 환경부 소속 공무원입니다. 그냥 외부 기관이 아니다. 그냥 그 사람들도 환경부 직원이에요. 저렇게 논문에다 저렇게 쓰는 겁니다. 그래 놓고는, 우리가 이렇게 이제 농성을 해야 되는 거죠. 환경부의 건강위험물관리위원회에서 이렇게 거버넌스 이런 보고서를 작년에 냈습니다. 거버넌스 이렇게 보고서를 해야죠. 거버넌스를 안 하니까 지금 우리가 농성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이제 제가 1월달에 이제 우리 이순절 회장님 계시지만 제가 세종시 의회에 와서 운영정책 구성을 잘 들었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시민의료청 운영 조례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세종시에서. 그래서 이제 이게 아마 전국적으로 모범사가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이제 사대강사 보호 이런 것들을 이제 해결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이제 녹조도 해결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